그리고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전에는 항상 이제 뭐 건강한 농사를 지어서 우리도 한번 건강하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3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3년 전에도 공동체 텃밭 전체 회원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3년 젊었었고 여러분들도 3년 더 젊었을 시작인데 2020년에 탄소농법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2020년에 그렇게 제안했던 이유는 이제 2019년부터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근본에는 사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인류가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게 될 그런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작년 가을, 그러니까 여름에 유럽에 가뭄이 온 사진이거든요. 이 왼쪽 사진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사진이 여러분한테는 왼쪽이죠. 네. 왼쪽 사진이 재작년에 유럽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작년의 모습인데 너무 가물다 보니까 완전히 노래졌죠. 네, 가뭄이 엄청나게 와서 유럽 전체가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고요. 가뭄만 온 게 아니라 폭염도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진하게 빨간색 있는 부분은 40도까지 올라간 온도거든요. 유럽이 훨씬 더 지금 여름철의 폭염이 훨씬 더 크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뭄 때문에 뭐 독일이나 이런 데 사진 찍은 걸 보면 아예 강이 바닥이 말라갖고 이렇게 노출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접하는 우리가 일상적인 뉴스가 됐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뉴스인데 재작년에 여름에 미국에 50 몇 도까지 올라갔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또 겨울에는 영하 체감 온도가 70 몇 도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 폭염도 마찬가지고, 한파도 마찬가지고,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 보세요. 파란색 요 라인, 이게 이제 뭐냐면 제트 기류의 라인이에요. 제트 기류는 뭐냐면 북극을 둘러싸고 센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북극의 한파가 내려오지 않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해주는 건데, 여름철에 그 제트 기류가 너무 약해져서 저렇게 축 늘어진 거예요. 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저기 정체가 되다 보니까 열이 계속 갇혀갖고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하우스에 갇힌 것처럼 그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폭염이 온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폭설도 그 제트 기류가 늘어져서 북극의 한파가 미국 전체를 덮쳐서 폭염과 한파가 같이 오게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하는 1.1도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상기후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서 뭐 조금 더 따뜻해졌거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극단적인 기후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지금의 이상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작년에 중국의 저 가뭄이 심각한 지도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파키스탄의 폭우 때문에 전 국토의 3분의 1이 잠길 정도로, 파키스탄은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근데 그 국토의 3분의 1이 전체가 잠길 만한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뭄 때문에 저렇게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지금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후위기와 농업과 먹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될 것인가와 관련돼서도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상기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구는 지난 45억 년 역사 동안에 엄청나게 기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난 10,000년 동안을 홀로세라고 하는 그 지질학적인 그 연대를 홀로세라고 하거든요. 이 홀로세 지난 10,000년 동안에는 지금처럼 되게 온화한 지구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소빙하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잠깐 있었던 거고 지난 10,000년 동안에는 저렇게 지구 온도가 되게 안정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10,000년 이전에는 지난 한 10만 년 동안의 온도를 보면 극심한 빙하기였어요. 근데 인류는 20만 년 전부터 지금 호모사피엔스는 나타나서 살아왔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죠? 10,000년 전부터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기후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안정적인 기후 때문에 정착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150년 동안의 온도를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랬을 때는 평균 기온보다 낮았을 때, 빨갰을 때는 평균 기온보다 높았을 때죠. 이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지금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점점점 극심하게 빨개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뭐 1도 정도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랑 거의 닮지 않았나요? 이 절규할 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온도가 바뀌고 있어서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파란색이 홀로세 지난 10,000년 동안의 온도거든요. 그런데 10,000년 전부터 20,000년 전까지를 보면 한 4도씨 정도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빙하기를 탈출하면서 지금의 온도를 회복한 게 이때거든요. 근데 10,000년 동안에 4도 오른 게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0,000년 동안에 거의 비슷하게 오다가 지금 약간 다시 빙하기로 가는 추세였는데 지난 100년 동안에 1도가 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1도가 오른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4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하는데 문제는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의 생태계가 생물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인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2도씨가 비가역적인 위험, 회복력을 상실할 온도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2015년도 파리 협약에서 2도씨 이상은 못 올라가게 막아보자라고 하는 게 파리 협약이고요. 그런데 3년 후에 인천의 송도에서 IPCC 회의를 통해서 2도씨도 너무 위험하다. 1.5도씨로 낮춰서 1.5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게 막아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신기후체계라고 하는 이 파리 협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이 기후위기를 막자고 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목표는 1.5도씨예요. 1.5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 거죠. 왜 1.5도씨, 2도씨가 이야기가 됐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홀로세 동안에는 지구가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안정적인 기후로 쭉 왔었죠. 그런데 인류의 산업화 이후에 이제 화석연료를 막 빼다 보니까 1도가 이미 올랐어요. 그죠?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인 지구의 기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1도가 올랐는데 이 상태로 두면 점점 더 뜨거워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회복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겠죠. 다시 이전의 요 안정적인 기후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굴러떨어지는 그 안전망 그 마지노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회복력을 그 잃어버리는 그 시점을 넘어서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이 제시한 거고 그게 2018년도에 얘기한 1.5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5도씨를 넘어서게 되면 지구의 증폭 온도를 증폭시키는 작용으로 인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시 회복할 수 없이 지구가 찜통지구로 굴러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아무리 뭐 과학적인 거를 동원을 해도 지구 자체가 더 점점점 뜨거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베리아의 그 영구 동토층에 묻혀 있는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유기물들이 녹기 시작을 하고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 엄청난 메탄이 배출이 됩니다. 메탄이 배출이 되면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되겠죠.
그러면 유기물들이 훨씬 더 또 빨리 녹기 시작합니다.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많은 메탄을 배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가 회복력을 이루는 순간 점점점 지구를 더 뜨거워지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빙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그 기후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제 티핑 포인트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1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이제 9가지 정도가 주요한 티핑 포인트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린란드의 빙상, 남극의 뭐 빙하, 그 다음에 여기 뭐 영구 독토층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네. 근데 임계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몇 도 정도 올랐을 때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느 과학자들은 이미 몇 개의 티핑 포인트가 넘어선 시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의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경제 성장만 계속하고 우리가 물질과 자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미 한계선을 넘어선 수치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어느 과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물 다양성. 그리고 또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이상 기후죠. 기후 위기.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건 질소의 순환입니다. 질소의 순환이 깨져버려서,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에 질소 비료를 굉장히 많이 넣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깨져버렸다. 이것도 인산의 이렇게 순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구는 한정적인데 계속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는 경고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후변화랑 농업 먹거리랑은 상관이 없을까? 상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2019년도에 IPCC에서 기후변화와 토지와 관련된 특별보고서를 냈거든요. 당연히 토지의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와 관련된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토지를 이용하는 거에 한 대부분은 도시를 건설하거나 농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전 지구 표면적의, 그러니까 토지의 70% 정도를 이미 인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농지 아니면 이제 대부분 도시 개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이제 담수의 70% 정도를 농사를 지으려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고갈이 있다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치들도 되게 유용한데 1인당 이게 이제 2배가 증가를 했고, 기름하고 육류가 2배가 증가를 했고, 생산된 식량의 30% 정도가 실제로는 먹는 게 아니라 손실이 되고 있다고 하는 수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그러면 농지로 이용이 되면 그게 무슨 기후변화랑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농지로 이용했을 때랑 그냥 숲으로 있을 때랑 토지의 탄소를 이렇게 흡수하는 거와 배출하는 정도가 확실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탄소를 흡수하죠. 흡수하는 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는 뭐 이산화탄소도 흡수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땅으로 봤을 때 이 땅은 계속 토양 속에 있는 탄소조차도 계속 내뿜고 있는 겁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토양 속에 묻어져 있던 탄소조차도 이렇게 계속 경작을 하게 되면 내뿜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러면 농업은 지으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탄소를 흡수하는 층이냐 아니면 오히려 내뿜는 땅이 되느냐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죠, 기계도 쓰고 이런 이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 방출되는 온실가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농업에서는 사실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냐면 배출되는 메탄의 44%가 농업에서 나옵니다. 사실 농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메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21배 정도 온실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런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농업이 실제 농업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토지의 사용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고, 반대로 어떤 측면이냐면 농업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IPCC 6차 보고서 작년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인데, 농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와 관련돼서 따져본 건데요. 이게 뭐냐면 대두랑 밀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후 변화로 온도 변화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스트레스가 심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토양의 영양과 관련된 거고요. 요거는 질병과 관련된 질병 스트레스가 얼마나 높아요. 요거는 열에 의해서 식량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인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한 겁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거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량과 농작물 생산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이렇게 하고 이제 보이는데, 실제 영양실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응 마련에 지금은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평가 보고서이고요. 그다음 2050년까지는 10%, 2100년까지는 30% 이상이 작물이 생산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기후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적응하려고,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 적응하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제주도에서 키우던 거가 이제 뭐 전라도로 올라오고, 이게 적응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건데, 실제로 그런 적응 능력에도 불구하고 식량 감소로 인한 영향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은 되게 뭐라 그럴까,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보는 수치인 거고, 실제로는 아마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 지표가 뭐냐면 5차 보고서에서는 1.5도 이상 올라가는 게 2050년 이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6차 보고서에는 2040년 정도가 되면 1.5도 이상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다시 예측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과학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농업은 나쁜 것이냐? 그죠? 농업은 나쁜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인구를 줄여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토지의 이용을 이렇게 하면서 탄소를 배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형 농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농업 시스템. 무조건 농사를 짓는다고 다 토양에 있는 탄소가 날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의 농사법을 보시면, 물론 이게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넓은 곡창지대의 모습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적고 많고의 차이인 거지, 우리도 거의 이렇잖아요. 집약적인 경우는 뭐냐면 계속 갈아엎는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기계로 대량으로. 우리 왜 로타리 친다고 들어보셨어요? 흙을 완전히 분쇄를 시킵니다. 이렇게 돌려갖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양 속에 있는 탄소가 굉장히 많이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됩니다. 대규모 단작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합성 비료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텐데, 비료를 쓰거나 너무 많이 경운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가장 먼저 토양 속에 있는 탄소를 날려보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의 산업형 농업은 어쨌거나 생산을 최대화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런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토양의 질을 좋게 하고 이런 거랑은 완전히 상관없이 지금의 농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화학적 방제도 마찬가지고 유전자 조작 문제도 마찬가지로
산업형 농업에서 발생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 밑에 보시면 이 자료는 나중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런 현대의 산업형 농업 방식 때문에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어느 데이터에서는 2004년에 발표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136기가톤의 탄소가 토양으로부터 방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뭐 화석연료를 뗀 거 이거랑 별개로 토지에 숨어져 있던 탄소가 방출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천하는 농사법은 어떤가요? 이 산업형 농업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기후위기와 탄소 농업을 알기 전에도 탄소를 댈 수 있으면 땅속에 가두고 그걸로 건강한 농사법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뭐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순환하는 농사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순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안 하는 분 있으신가요? 네,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줌 하나 받아갖고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순환하는 농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밭에서 난 풀을 바깥으로 버리지 않고 위에다가 이렇게 멀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순환하는 농사법입니다. 네, 어디 안 가잖아요. 네, 텃밭에서 나온 뭔가 자원이나 물질들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죠? 다시 돌려서 텃밭으로 보내주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똥도 그렇고 오줌도 그렇고 폐기를 만드는 활동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폐기물을 계속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는 순환해서 될 수 있으면 폐기물을 다시 쓰는 이런 농사법을 이미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덜 쓰는 농사법도 써야지 되겠죠. 이게 최근에 다시 이제 농생태학 스터디가 있거든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은데, 농업과 관련된 농업 생태계와 관련된 것들을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에너지와 물질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죠?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네,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그쵸? 태양에서 오는 거죠. 태양에서 온 걸로 광합성을 해갖고 식물이 크는 거죠. 네, 근데 농장에서 보면 그 에너지만 쓰느냐? 아니죠. 거기에 기계를 쓴다거나, 그쵸? 아니면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죠. 사람도 생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역할로를 소모했다 이런 것들이 다 생태 에너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 생태계의 에너지의 흐름은 대부분 태양으로 온 에너지를 식물이 흡수를 하고, 식물이 흡수한 그 에너지 상태를 동물들이 먹고 그 다음에 배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에너지는 점점점 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계속 보존이 되는 게 아니라 열로, 우리 막 쓰잖아.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다 열로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네. 그렇게 열로 분산이 되거나 하고 점점점 없어집니다. 네. 우리는 소비만 하는 거죠. 소비자잖아요. 동물들은. 네. 그런데 농장에는 농장에 있는 농장에서 얻은 작물이죠. 네. 작물을 시장에서 유통을 하고, 시장에서 얻은 거를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한 다음에 폐기까지 하게 되죠. 근데 이 전 과정에 계속 에너지가 쓰여요. 그죠? 화석연료가 농장에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유통될 때, 지금 이 남천 농산물 도매시장이 시장이잖아요.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쓰이죠. 실제로는 그런 에너지 중에 요 두 단계에서 많이 쓰는 에너지가 어떤 거냐면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냉장을 하잖아요. 냉장을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기를 할 때도 에너지를 많이 쓰죠.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고 그걸 또 폐기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안에서도 에너지가 많이 쓰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돈으로 따져도 될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에너지 비용을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최대한 이 농장에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우리가 소비하고 폐기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쓰게, 특히 화학 에너지를 덜 쓰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노력도 우리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자원의 순환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덜 쓰거나 아니면 화석연료 대신에 생태 에너지를 대체하면 되죠. 그죠? 그 뭐예요? 사람이 단결하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에너지 효율로 보면 이 화석연료를 쓰는 것보다. 아니면 전기를 쓰는 데 있어서도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쓴다거나 예초기를 돌리는 것도 전부 다 화석연료를 지금 쓰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턱받이설은 에너지가 안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얻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음식물로 우리의 활동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얻어진 칼로리가 만약에 1.4라고 한다면 그 1.4 칼로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칼로리가 쓰이냐 하면 10칼로리 정도가 쓰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농업에서 쓰이는 것들도 있지만 포장을 하는 데도 쓰고요. 네, 뭐 유통을 하는 데도 쓰고 이런 것들로 쓰이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제일 많이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보관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저렇게 많이 쓰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에너지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농사 지을 때 최대한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생태계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자. 근데 이거에 있어서 뭐 그러면 아예 냅두라고 하는 거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화하자. 피해를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지 않는 이상은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하는 게 농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이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다시 한번 풀어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아까 기후위기랑 연결지어서 탄소를 가두는 농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탄소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체 안에도 탄소가 들어가 있죠. 그죠? 우리 몸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농장 규모에서 보면 식물에도 있고 동물과 육식동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어서 쓰레기가 되면 죽은 유기물체가 되는 거죠. 여기도 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으로 들어가면 토양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토양탄소의 비율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여기서 유출되는 것을 줄이고 유입되는 것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와 관련돼서가 사실은 재생농업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토양의 건강도를 회복시키고 탄소를 가다서 흙을 다시 생명이 자라기 좋은 상태로 재생을 시키는 게 재생농업이고 그거의 핵심은 토양탄소의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탄소를 어떻게 격리시킬 것인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탄소가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되게 많이 있어서 지금 심각해진다고 하지만 사실 많지 않아요. 그걸 다 합쳐봐야 요만큼이거든요. 그리고 지구 표면에 있는 탄소 있죠? 식물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탄소 있죠? 그게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땅 밑에 토양 속에 가둬져 있는 탄소의 양이 이만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토양 속에는 많은 탄소를 가둘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농업으로 인해서 배출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영상도 한번 보시겠어요? 나중에 넷플릭스에서 돼지의 입맞춤을이라고 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풀 전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나사에서 1년 동안의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한 거를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이제 2월 달이고요. 점점점 진해집니다. 3월 달, 4월 달에 뭘 하죠? 밭을 갈죠. 밭을 갈기 시작하니까 탄소가 훨씬 더 짙어져.
점점점 짙어집니다. 4월 달에. 이제 5월 달을 지나서 6월 달 정도가 되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네, 탄소가 실제 대기 중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어디로 이동하죠? 네,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체 안에 갇히거나 토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8월달, 9월달 정도 되면 정말 많은 이산화탄소가 실제로 사라졌죠. 이렇게 됩니다. 실제 그래서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곡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1950년도 이후부터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보니까 420 ppm 정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사상 최대의 농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거든요. 이 전기를 쓰면서 내뿜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내뿜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이걸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영상에 나왔듯이 여름이 되면 내려갔다가 다시 또 겨울에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여름이 되면 내려갔다가.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광합성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식물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동차에서도 배출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서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킬링 곡선이라고 하는 게 계속 올라만 가고 있어서 킬링 곡선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게 죽음에 이르는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올라간 거의 증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기 1950년도에는 요만큼만 배출되던 이산화탄소가 지금 2020년도에는 36기가톤인가 최대치를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코로나 때 잠깐 내려갔죠. 이게 코로나 때 잠깐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 다시 회복을 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아졌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근데 아까 말했듯이 파리협약이 약속이 지켜져서 실제 감축을 하자고 이야기한 게 202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내려간 거지. 지금도 그 협약이 있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그 감축 그 경로는 이거예요. 연두색 보이세요? 연두색이 뭐냐면 1.5도 목표치에 다르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매년 7% 정도씩 줄여갖고 2030년 정도가 되면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라고 이야기한 거고, 2050년 경에는 아예 배출을 안 하는 걸로 가야지만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네, 2도씩 따지더라도 노란 곡선 정도로 배출을 줄여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줄고 있나요? 안 줄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유엔에서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파리 협약에서 각 나라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 제출을 했잖아요. 그 정책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1.5도는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파리 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나라도 감축 목표를 냈고 어디도 냈고 다 냈잖아요. 지금의 현재 정책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책도 안 지키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는 거. 그럼 우리는 뭐 그냥 낙심하고 있을 거냐?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들은 계속 하자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어쨌든 여기는 공동체 텃밭에서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텃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요 이야기만 오늘은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텃밭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마을에서는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이며
또 인천시에는 어떻게 요구를 할 것이며, 그렇죠? 네, 나라의 정책은 어떻게 요구할 것이며, 이건 다 개별일지라도 지금 여기에서는 공동체 텃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한데 탄소농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계 대기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15%가 실제로는 광합성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실제 극적으로.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이동한 탄소가 그러면 식물 안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식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광합성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붙잡아서 그걸 어디로 보내주냐면 실제로는 20에서 40% 정도의 탄소를 금권. 금권은 뭐냐면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여기에 그 영역을 토지 안에서 이제 금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금권으로 실제 탄소를 내려보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식물체로만 간 게 아니라 땅 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왜 내려줄까요? 괜히 왜 내려줄까요? 자기가 쓰면 되잖아요, 탄소를. 탄소의 대부분은 우리 포도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뭐냐면 힘을 내려고 당류잖아요. 우리 왜 고된 일을 하고 나면 당이 땡긴다 그러죠.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런 거거든요. 실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쓰는 에너지가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당이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화학식 있죠? 저기 이제 탄수화물인데 저 중에 뼈대가 탄소잖아요. 그 탄소가 다 어디서 왔냐? 대기에서 온 거죠. 그렇게 가둔 탄소의 대부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실제로는 뿌리로 전달해서 뿌리에서 침출수라고 하는 형태로 내보내줍니다. 왜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뿌리 가까이로 달라붙어요. 왜냐하면 얘는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근데 햇빛으로 얻어진 탄소를 얘네들이 얻으려고 뿌리 근처로 달라붙고 그러면 식물은 뭐가 도움이 되느냐? 여기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식물이 요구하는 양분의 85에서 90%가 실제로는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제공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할수록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활발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들이 활발해지면 식물이 잘 자라고 이게 같이 공생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죠. 5분 남았나요? 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그러면 땅 속에 가두려고 하면 어떤 텃밭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1번은 그런 거예요. 토양에 있는 작물을 심고 실제로는 이제 뿌리를 계속 내리게 놔두는 게 토양을 가두는 탄소를 가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단연생을 심을 수 있으면 단연생을 심는 거가 좋다고 하는 거죠. 우리 텃밭에서는 심을 수 있죠. 주변에 피해만 주지 않으면 단연생을 얼마든지 심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1년생을 심으면 뽑아내잖아요. 뽑아내면 뿌리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운을 최소화하자. 특히 기계로 완전히 흙을 다 뒤집어 엎는 경운을 하는 거는 땅 속에 있는 탄소를 다 날라보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작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땅을 뒤덮는 작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텃밭에서는 하기 어려운 거긴 한데 덮개작물 효과를 내는 게 뭐가 있냐면 땅을 이렇게 위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깔리는 풀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풀들은 토양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너무 막 퍼지거나 이런 풀들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성과 윤작,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이 빨리 분해가 돼서 탄소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면 된다고 하는 거고요. 초원하고 숲은 다양한 거고 8번이 뭐냐면 바이오차. 이번에 바이오차 신청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바이오차는 뭐냐면 간단하게 여기 없구나. 바이오차는 뭐냐면 수치예요, 숯. 숯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숯은 완전히 다 타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탄소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들은 땅속에 들어가면 퇴비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숯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분해가 안 돼요. 그 땅속에 오랫동안 탄소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면서 탄소를 오랫동안 땅속에 가두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숯이에요. 그래서 그 숯을 이렇게 농업용으로 가공해갖고 바이오차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바이오차는 거름이 아닙니다. 토양을 장기적으로 좋게 하는 개량하는 효과를 주면서 탄소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지금 탄소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토양 속의 탄소의 비율을 높이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토양 속에 5% 정도의 유기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유기물의 역할이 단순하게 탄소만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잠깐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이 함량을 높여줘야지 탄소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립자 유기물. 미립자 유기물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방금 넣은 퇴비 같은 것들이 이제 유기물이 되는 거죠. 이 미립자 유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형태의 유기물은 뭐냐면 미네랄과 결합된 유기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네랄은 광물질을 미네랄이라고 하죠. 흙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토, 미사, 뭐 모래 이런 것들을 흙 알갱이인데 이 흙 알갱이에 달라붙어 있는 유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게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됐냐? 얘가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근데 얘의 이거를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얘는 특징이 질소 함량도 높아요. 그러니까 토양 속에 얘가 많으면 질소 거름을 안 줘도 많이 얘가 질소 순환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특징이 빨리 순환이 돼요. 빨리 순환이 된다고 하는 거는 토양 속에 장기간 보관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1년에서 50년 주기로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얘는 10년에서 1000년 동안에 안 없어지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유기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유기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때알 구조의 토양 속의 때알 구조의 구조를 이렇게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흙알갱이가 살아있는 흙을 보면 유기물 함량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 유기물은 실제 식물의 뿌리도 유기물에 속하죠. 그리고 때알 구조가 되어 있으면 그 때알 사이사이로 뿌리가 잘 뻗겠죠. 그래서 그거랑 흙이랑 유기물이랑 얽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얽혀 있어서 얘가 때알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보면 이 아까 말했듯이 광물이잖아요. 이게 광물에 이 점점점 이렇게 있는 게 있죠. 얘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미네랄과 결합된 유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뭐냐면 미생물의 사체예요. 미생물들이 여기서 막 분해를 해서 효소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미생물들도 죽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들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질소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부질에도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있죠. 그리고 이런 작은 사이의 공간으로 물이 잘 스며들어 있어서 오랫동안 보관이 되기도 하고 하는 장점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땅속에 가두는 농법을 하자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농사를 정말 잘 짓고 싶다라고 하시려면 탄소를 땅에 가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토양 속에 탄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양분하고 수분의 보유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그러니까 탄소를 가두는 게 우리 농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균류의 우월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유기물과 관련된 건데요. 분해가 되기 어려운 유기물들은 박테리아 수준에서 분해하기가 어렵고
균류, 그러니까 곰팡이류죠. 곰팡이류의 미생물들이 분해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우수한 작물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왜냐하면 이렇게 건강한 토양의 환경이 되면 당연히 농사도 더 잘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텃밭에서 하려고 하는 거를 좀 1, 2, 3, 4 이렇게 갖고 표현을 하자면, 첫 번째는 탄소가 풍부한 자가태비를 만들고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텃밭의 교란을 최대한 줄이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텃밭도 한번 겨울비를 한번 싹 1년에 한 번씩 갈면 좋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긴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흙을 한번 다 뒤집어 엎으면 흙 속에 교란이 일어나고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고 또 탄소도 굉장히 많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통로를 잘 내는 거 정도를 하고, 우린 나머지는 다 개별 구획은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야지만 겨울 동안에 있던 것들도 그냥 쭉 이어지면서 교란되지 않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로 토양을 덮어주는 것, 아까 덮개작물 이야기했는데 식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 그게 없으면 유기물로 멀칭을 해주는 것도 토양에 탄소 농법을 하는데 실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이짓기, 돌려짓기, 생물 다양성, 그 다음에 텃밭을 비워두지 말고 겨울에도 뭔가 흙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사용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순간 유기물 분해가 훨씬 더 빨라져서 토양탄소가 날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텃밭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텃밭에서만 하지 말고 일상에서도 뭔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요거 제가 제안 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텃밭에서만 실천하지 말고 우리가 개개인이 실천한다고 얼마나 바뀔까, 이런 약간 한계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하고, 아니면 우리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고, 또는 우리 동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뭔가 사람들하고 실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의 그 사례가 뭐냐면 전환마을 운동이거든요. 전환마을 운동이 이 에너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마을 단위에서,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텃밭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실천을 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서 마을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도 고민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바꾸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먹거리의 문제는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 일자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고 있는 텃밭 운동과 연계가 되어 있고, 되게 우리는 이미 많은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총회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아까 1번에 뭐가 있었죠? 탄소가 풍부한 퇴비를 만들고 사용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를 지금 텃밭에서 가동시키기에는 열악한 점들이 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퇴비관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안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 그래서 퇴비관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단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미추홀 도시농업 지원센터에 저희가 교육 텃밭 옆에다가 만들었던 건데, 이게 이제 어디서 배웠냐면 미국에서 커뮤니티 가든마다 이게 다 있더라고요. 몇 개씩 있더라고요. 한 개의 커뮤니티 가든에도. 그리고 실제 여기에 낙엽과 밭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정말 양질의 퇴비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도 미추홀 센터에서 19년도에 만들고 실제 굉장히 많은 양의 퇴비를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자고 하는 거고요. 만들고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실제 미추홀에서 만들어서 쓰고, 교육생들이 만들고, 또 이후에 교육생들이 또 쓰고, 또 그 교육생이 또 만들고 이후에 교육생이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활발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고, 그 시스템은 요 3단계 퇴비관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교육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게 시애틀에 커뮤니티 가든 갔더니 일요일 날 퇴비 뒤섞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회원들이. 근데
놀랐던 건 뭐냐면 이분이 온도를 매일 체크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약간 떨어진다 싶으니까 그 녹색 재료를 더 넣어야겠다. 그래갖고 텃밭에 이렇게 통마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풀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커팅을 해갖고 다시 이렇게 뒤엎어서 다시 넣어주는 이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체계가 잘 잡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올해 목표는 뭐냐면 저거예요. 퇴비단을 만들기 1번. 2번 퇴비 교육을 하고 퇴비 담당자를 좀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그분이 그 공동체 텃밭에서는 이 퇴비를 이렇게 관할하는 그 담당자가 없으면 너도나도 퇴비관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제대로 안 쓰게 되거든요. 제대로 못 쓰게 되면 거기서 이제 퇴비관의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담당자가 있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 퇴비 만들기도 해보려고 우리 몇 년 전에 했었잖아요. 막 낙엽 막 갖다가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탄소가 될 수 있으면 탄소가 풍부한 퇴비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탄질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질비가 낮은 예를 들면 닭똥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닭똥만 가지고 퇴비를 만들면 물론 영양분은 많습니다. 질소 영양분은 많이 보충을 할 수 있지만 걔네들은 금방 날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토양 속에 탄소를 가두는 역할이 되게 미비하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토양을 장기적으로 좋게 하면서 탄소를 많이 가두려면 탄소의 비율이 풍부한 퇴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도 맞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탄질비를 정말 뭐 15에서 20 정도로 맞추려면 뭐 소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인 낙엽이죠. 낙엽과 뭐 왕겨와 그 다음에 밭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중심으로 하고 퇴비 만드는 날에는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질소질 재료들을 다 같이 가지고 와갖고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이게 이제 뭔지 아세요? 이건 마분이에요. 마분. 네. 그래서 승마장에 가면 저거 얻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분이나 이런 낙엽들이 전부 다 도시에서는 폐기물이에요. 비용을 써갖고 폐기물로 버린다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우리가 자원을 순환시킨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제가 이제 3년 전에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공유를 할 테니까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으로 아까 텃밭에서는 우리가 이거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올해 하려고 하는 게 목표인 거고요. 텃밭에서만 해서는 기후위기 아까 문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되게 갑갑하죠.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만나서 해보자라고 하는 거를 4월 1일 날 오후 4시에 하려고 하거든요. 이따가 다시 공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관심 있는 기후위기 실천에 같이 나서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에 관심 있는 회원들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저를 1대1로 만났을 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설명 못했거나 더 궁금한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자료는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댓글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